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바이오는 쉬우진 여러분 대장암 잘 보셔야 돼 편입니다. 왜 갑자기 대장암인가 싶으실 텐데 대장암과 땡땡땡땡땡 베일에 쌓여있는 이 회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대장암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대장암에 대한 사전 공부가 필요합니다. 회사 이름을 가려놓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의 확신을 갖고 투자하려면 몇 가지 지점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 체크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회사에 탐방을 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탐방을 갔다 와서 저의 의구심이 해결이 되면 다음 시간이든 다다음 시간이든 이 회사를 오픈을 하고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회사를 이해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으로 대장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또 폐암을 다뤘으니까 암을 하다가 뭐 비만이나 RNA를 하면 갑자기 헷갈리거든요. 근데 같은 암을 하면 또 이게 한번 봤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는 쉬우진 시간에서는 대장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우진 대장암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힘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에 올해 내내 아마 바이오가 안 좋다, 어렵다 이런 얘기만 맨날 했던 것 같은데 뭐 역대급이라는 말도 매번 쓰다 보니까 이게 진짜 역대급인가 싶긴 한데 이번에는 진짜 갓대급, 킹대급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24년 말부터 바이오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길게 되진 않았지만 이제 횟수로는 3년, 2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지금이 제일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짤방 같은 게 어제부터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 우울해 보이는 청년이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쁜 여자분들, 조선, 방산, 반도체 2차 전지가 이 바이오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하니까 이 조선이 뒤질래? 그러면서 깔깔깔 웃고 있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된 거죠. 조롱의 대상.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람이 아니라 개로 바뀌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네 주인 지나간다. 어디? 뒤질래? 이제 개조차도 바이오는 거들떠도 안 본다. 저런 게 내 주인일 순 없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했을 때 화가 나고 덤비고 싸우고 싶고 할 때는 보통 뭐가 비슷하거나 내가 할 말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오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단순히 수급 이슈로 밀렸다라고 보기에는 바이오 섹터가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결국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바이오 섹터가 상승을 하려면 대형 기술 이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이오에서 대형 에로라고 할 만한 게 올해 들어서 한 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 ABL 바이오가 뭐 GSK나 일라이 릴리의 기술 이전을 했던 수준, 그 정도 수준의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미미했다. 바이오 섹터에 돈을 넣고 싶어도 넣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냉정한 말로 지금 바이오를 산다라고 하면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싸다. 저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롱도 롱이다. 이 역사는 반복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보통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건가요? 극심한 주가 하락을 겪을 때죠. 다른 주식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 처박히고 있을 때. 그 말은 조롱의 대상이 되는 섹터는 누가 봐도 사실 싼 가격이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주식을 매수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가격이 싼 것만큼 또 매력적이고 땡기는 때도 없거든요. 이렇게 조롱이 나왔을 때 얼마 안 가서 역사적으로 다 반등이 나왔던 이유도 딱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너무 싸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섹터를 다시 담게 되어 있다. 게다가 비록 바이오 섹터에서 대형 계약이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펀더멘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바이오장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가끔씩 댓글로 슈바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바이오를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이 바이오를 던질 시기인가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싸요. 너무 싸고 다른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칫 리밸런싱 잘못하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상태에서 리밸런싱을 한 거잖아요. 근데 갔는데 반도체는 떨어지고 바이오가 반등한다? 이거 웬만한 멘탈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역사는 반복되더라. 조롱이 심해지면 그건 곧 롱으로 이어진다. 삼성전자 5만원 할 때도 그랬고 2차 전지 바닥을 길 때도 그랬고 똑같았다. 이럴 때 제일 해선 안 되는 게
뒤늦게 섹터 따라잡기가 아닌가. 물론 뭐 제 말 듣고 괜히 또 바이오 버텼다가 더 떨어지고 더 떨어져서 그때라도 갈아탈 걸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가격에서 바이오를 과연 던지는 게 맞나? 내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2배, 3배 번 사람들이면 계속 여기에 돈을 들고 있을까? 똥값이 돼버린 바이오도 한번 쳐다볼까? 이런 거를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 그렇습니다. 죽으나 사나 이 섹터에서 한번 버텨볼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눌러앉아서 버틸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놓치고 있는 더 좋은 종목에 있는지 공부도 하고 더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돈을 몰기도 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고자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트만 보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좋은 데 가서 걷기도 하고 옷도 좀 사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바이오는 쉬워진 대장암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이란 무엇인가? 대장암, 정말 많이 들어봤죠.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이 대장암도 좀 나이가 들수록 4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로 갈수록 다발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위로 가고요.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고 소장에서 대장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항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대장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결장, 그리고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항문을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달라요. 항문은 항문이고 직장은 직장입니다. 그래서 대장은 결장과 직장을 합한 걸 말한다. 당연히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암이 생긴 거겠죠. 이 대장암은 어떻게 생기냐? 대장의 점막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했을 때 이걸 통해서 주변 조직이나 장기, 간, 폐, 복막 같은 곳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은 꽤 흔합니다. 폐암, 유방암에 이어서 발생률 3위, 사망률 2위를 기록하는 다빈도암입니다. 많이 생기고 사망률도 높으니까 시장도 크겠죠. 2031년 기준으로 약 30조 정도 시장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암, 유방암에 이어서 세 번째 시장을 차지하는 게 대장암이다. 이 대장암은 1기부터 4기까지 있고 대장 내강의 점막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 커지면서 생겨나는 암이 대장암입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대장에서 암이 생겼을 때 간으로 40%, 폐로 15%, 부신으로 14%, 난소로 18%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다. 40대가 넘어가시면 건강검진 하실 때 다들 대장 내시경 하시죠. 보통은 한 5년에 한 번 정도? 그때마다 하라고 병원에서 권고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다행히 용종이 없어서 떼진 않았는데 내시경을 하면서 볼록 튀어나온 용종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그 자리에서 떼기도 합니다. 왜 그걸 뗄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암, 선종, 연속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데노마, 칼시노마, 시퀀스. 이게 무슨 얘기냐? 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양성종양이에요. 아데노마, 뭔가 발음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아데노마, 둥글둥글하고. 이거는 양성종양입니다. 이거를 거쳐서 칼시노마, 굉장히 날카롭죠? 발음이. 원래부터 악성인 게 악성으로 커지는 게 아니고 원래는 양성이었는데 이게 자라나서 악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용종이 선종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가 이 아데노마, 선종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 선종이 선암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발견한 용종, 크기가 되게 크거나 여러 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놔뒀다가 악성 종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뗄 수 있으면 떼도록 하자. 밑에 보시면 미국에서 대장 내시경 시술을 연간 약 2,500만 명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용종 절제 시술을 하는 사람이 30%다. 한 750만 명 정도가 용종을 떼어낸다.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출혈이 난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출혈이 날 수도 있고요. 이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가고 나서 출혈이 슬금슬금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넥스 파우더라는 제품입니다. 지금은 내시경을 하면서 클립 같은 걸로 찝거나 거기를 지져버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출혈점을 잡는데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넥스 파우더는 용종을 떼어낸 이 대장벽을 시멘트 스프레이 같은 걸로 싹 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출혈을 딱 잡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게 만든 게 넥스 파우더라는 제품이다. 언젠가 이 넥바멜을 다룰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관심 있게 이런 부분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대장암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첫 번째, 암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이 기준을 통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1기부터 4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 S1은 대장에만 암이 국한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장이 이렇게 생겼으면 밖으로 안 나가고 대장 안에만 암이 있는 상태가 1기다. 2기는 그게 대장벽을 어느 정도 통과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3기는 전이가 일어나긴 했는데 딱 옆에 있는 림프절로만 국한되게 전이가 일어난 거를 3기로 정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4기, 다른 장기, 간이나 폐나 복막이나 부신, 그런 장기로 전이가 됐을 때 스테이지 4라고 합니다. 보통 대장암의 1기부터 3기까지는 외과적인 절제를 많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대장암 4기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가 됐죠. 그래서 이 대장암을 전이성 대장암이라고 하는데 이 전이성 대장암은 수술보다 항암 치료를 통해서 OS 연장에 중점을 둔다. 생존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암에 걸리고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약물을 투약하면서 OS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스테이지 4 전이성 대장암이다. 이렇게 암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보고 대장암을 분류할 수 있다.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한데 암의 면역 반응성이 어떠한가라는 걸 살펴보게 됩니다. 이 면역 반응성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대장암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MSI, 하나는 MSS. 이 MSI와 MSS를 이해하려면 한국말로 미소부수체라고 합니다. 말이 한국말이지 미소부수체라는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의학 용어가 보통 이렇습니다. 미소부수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면 DNA에는 짧은 반복 서열이 있습니다. 원본 요리책의 어떤 레시피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단어나 그런 게 오류가 자주 발생을 한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DNA 미스매치 리페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MMR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류를 수정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복구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미소부수체의 길이가 정상과 달라집니다. MSI는 뭐냐? DNA 복구 시스템이 말했듯이 고장이 난 겁니다. 당연히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눈에 띄겠죠. 우리의 면역계가 쉽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T세포라던가 이런 것들이 딱 보고 저거 이상하게 생겼네?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암세포라는 거를 면역세포가 알아챘습니다. 지원군들을 막 부르겠죠. 이상한 놈 나타났으니까 모여라. 이런 거를 핫튜머라고 합니다. 면역세포가 종양에 활발하게 모여들어서 이 종양의 염증 반응이 활발한 상태를 말해요. 보통 이거를 MSI 하이 상태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 미소부수체가 정상보다 얼마나 이상한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그게 정상보다 높은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 MS 하이 상태에 있는 대장암은 면역 관문 억제제가 잘 듣는다. 그래서 이 약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MSI 하이 상태 대장암은 스테이지 4 대장암의 5% 매우 소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SI가 전체의 5%니까 MSS는 전체의 몇 %겠습니까? 95%. 전이성 대장암의 95%를 차지하는 게 MSS 대장암이다. 이거는 MSI 대장암과 다르게 DNA 복구 시스템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암세포가 있는데 돌연변이가 적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면역계가 이 암세포를 정확히 인식을 하지 못하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원군을 부를 수가 없고 염증 반응도 약하겠죠. 이런 거를 핫튜머의 반대말인 콜드튜머라고 한다. MSS 대장암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면역계가 이 암세포를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인 면역 관문 억제제를 사용하는 게 조금 제한이 되고요. 빠르게 증식하는 모든 세포를 죽이는 이 화학요법 그리고 표적 치료제 이거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MSI 대장암과 MSS 대장암 중에 어떤 게 더 시장이 클까요? 당연히 MSS가 크겠죠. 이건 5%고 이건 95%니까. 그런데 이 MSS 대장암을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MSI도 쉬운 건 아니지만 MSI보다 이 MSS를 치료하는 게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대장암을 분류하는 세 번째 방법, 암의 유전자 변이가 어떠한가? 이건 지난번 비소세포 폐암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EGFR 변이냐, KRAS 변이냐 그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기억나시죠? 티로오신 키나제라는 곳에서 ATP와 결합해서 자라나라 머리머리 신호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하나의 문을 더 열어볼게요. EGFR에 있는 티로신 키나제가 ATP와 결합하면 땡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주게 돼 있어요. TK에서 땡이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가서 KRAS, NRAS라는 곳으로 가고 다음으로 BRAF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세포 증식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KRAS라는 건 뭐냐? 저도 당연히 이런 거에 풀네임은 못 외우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크리스틴, 사람 이름인가요? 크리스틴 렛 살코마 바이럴 온코젠 호몰로그의 약어가 KRAS 되겠습니다. EGFR만 알면 되지 KRAS, BRAF 이런 건 왜 합니까? 왜 알겠습니까? 대장암에서 이 변이가 많아서 공부를 하는 거다. KRAS는 전체 대장암 변이의 35에서 40%를 차지한다. KRAS의 변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EGFR 스위치가 켜져서 KI가 자라나라 머리머리 하는 거와 무관하게 여기 있는 거를 쌩 까고 얘 차원에서 자라나라 머리머리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상류의 EGFR을 차단해도 KRAS 변이가 존재할 경우에 세포 증식을 막을 수가 없다. 앞에 있는 걸 끊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BRAF 변이입니다. BRAF 프로토 온코젠의 약자인데 전체 대장암 변이의 10에서 15% 이 정도를 차지하는 게 BRAF 변이다. BRAF에 V602 변이가 생기면 성장 신호를 훨씬 더 강하게 전달을 한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이런 신호를 더 강하게 준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암이 보다 공격적이고 대장암에서 가장 치료가 힘든 유전자 변이 유형이 바로 이 BRAF다. 여기에 변이가 생기면 여기서 끊어도 안 되고 여기서 끊어도 안 됩니다. 무조건 이 BRAF를 막을 수 있어야 세포 증식을 막을 수 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죠. 여기 V602 변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건지 몰라도 대략적으로 말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배웠죠? 600번째 아미노산이 원래는 V여야 되는데 E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V 변일까요? E 변일까요? V 변이다. 앞에 있는 걸 따온다. C797S 변이 이런 걸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를 배우면 뒤에 가서 그게 생각이 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는 왜 중요하냐? 이 변이에 딱 맞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기 위해 바로 이 유전자 변이를 알아야 한다. 오랜만에 여기서 바이오마커랑 타겟 나왔는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가령 KRAS 변이가 있다라고 쳐요. 거기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KRAS는 바이오마커입니까? 타깃입니까? 둘 다죠. KRAS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요? KRAS 변이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측정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측정을 할 수 있고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이오마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KRAS는 바이오마커인 겁니다. 동시에 그 KRAS 변이에 또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약물이. 그때 KRAS는 바이오마커가 아니라 타깃이다. 그래서 KRAS, BRAF 이런 거는 바이오마커면서 동시에 타깃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처음 보는 분들이야 당연히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제 채널을 꾸준히 봐왔던 분들은 이거 이해 가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가고 그냥 1등, 2등, 3등 이런 것만 다시면 안 된다. 대장암을 분류하는 네 번째 기준입니다. 암이 어느 부위에서 생겼느냐. 대장은 크게 우측 대장과 좌측 대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맹장, 그리고 상행결장, 횡행결장의 일부를 묶어서 우측 대장이라고 해요. 이거는 발생학적으로 미드것, 중장입니다. 우리가 헬스하다 보면 내배엽이냐 외배엽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발생학이거든요. 애초에 우리 몸이 자랄 때 어디에서 유래해서 그 기관이 됐냐 이런 거를 보는 게 발생학인데 발생학적으로 이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은 똑같이 중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은 특성을 어느 정도 갖다 보니까 암도 비슷하게 걸리더라. MSI 대장암이 많고요. BRAF 변이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만약에 좌측 대장에 발병을 했다. 이 좌측 대장은 하행결장, 그리고 S결장, 직장 이렇게를 포함을 하는데 발생학적으로 이거는 후장이라고 합니다. 전, 중, 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후장이라고 한다. 발생학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다 보니까 대체로 다른 암이 발생을 하더라. MSS 대장암, 그리고 변이도 BRAF가 아니라 KRAS 변이가 다수 발생한다. MSS이기 때문에 면역관문 억제제가 아니라 표적 치료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우측인지 좌측인지 어디에서 최초의 암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 방법이나 분류가 달라질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장암을 분류하는 다섯 번째 방법, 암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겨 먹었냐 요걸 보고 대장암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선암, 점액성 선암,
반지세포암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있다. 대장암의 대부분은 선암입니다. 아데노칼시노마라고 하는데 뒤에 칼시노마 날카로운 거 붙었죠. 이거 악성 종양이다. 대장 점막의 샘을 어느 정도 유지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예후는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암이다. 두 번째로 점액성 선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아데노칼시노마긴 한데 앞에 점액이라는 게 붙었어요. 50% 이상이 점액인 암을 말합니다.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항암제 침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치료 예후가 좀 나쁘겠죠. MSI 우측 대장암에서 이 점액성 선암이 흔하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지세포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세포 내에 점액이 가득 차서 이 핵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버린 거예요. 원래는 핵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점액이 막 가득 차다 보니까 여기 있던 게 일로 밀려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게 일로 밀려나 있네? 반지랑 닮았네? 로맨틱한 이름과 다르게 매우 공격적이고 예후가 가장 안 좋은 암이 반지세포암이다. 대장암에 걸리게 되면 이런 5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장암을 분류하게 된다. 대장암의 분류는 왜 중요할까요? 결국에 우리가 이런 걸 왜 알아야겠습니까? 치료 예후를 예측하고 더 확률 높은 좋은 약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장암의 분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이오 투자자이기 때문에 대장암을 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듣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앞에서 배운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측 대장에 MSI 하이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라프 변이가 있어요. 조직학적으로는 반지세포암이다. 이런 암은 어떠냐? 매우 공격적인 암이고 예후가 불량하다. OS 전체 생존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다. MSI 대장암 핫튜머이기 때문에 면역관문 억제제를 투여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좌측 대장에 MSS 대장암이고 KRAS 변이가 있고 조직학적으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암이다. 이러면 어떠냐? 상대적으로 예후가 양호하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말했다시피 표적 치료제, 표적 항암제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어떤 약을 쓰고 그렇게 약을 썼을 때 예후가 어떨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대장암의 분류를 공부해야 된다. 이 공부라는 게 구구단을 모르면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인수분해를 못하면 함수를 못 풉니다. 그게 뭐 마음만 갖고 일로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왜 이 주식이 이렇게 안 올라? 이거 잡주 아니야? 이 주식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 이거 스캠 아니야?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컨빅션을 갖고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정도는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 된다. 그냥 뭐 대충 차트 보고 투자하는 거지 이렇게 했다가는 지금 같은 이런 바이오 떡락장을 버틸 수가 없다. 느끼고 계시죠? 지금 버틸만 합니까? 죽을 맛입니다. 저처럼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이 회사는 결국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버티기가 어려운데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오름 테라퓨틱이 고점부터 40% 이상 하락했는데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라고 믿고 버틸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바이오 투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하겠으면 내 아내라도 해야 되고 아내가 못하겠으면 내 아들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투자했다간 고래의 밥이 될 뿐입니다. 여기 대장에 대해서 나와줘요.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을 할 때도 여기를 어떻게 자르고 이러는 법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일부를 묶어서 우측 대장, 나머지 이 부분을 좌측 대장이라고 나눈다. 발생학적으로 우측 대장은 중장, 좌측 대장은 후장이라고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장암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약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MSI 하이 대장암에 쓰는 약이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했습니다. 뭐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약이냐? 키트루다가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면역 관문 억제제의 기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게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게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 약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개념이라서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없고요. 더 큰 이유는 면역 관문 억제제를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자기만 아는 용어로 어렵게 설명을 하니까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쉬우진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면역 관문 억제제 면관억을 알려면 면역학 기초 용어를 알아야 돼요. 뭐 미필이거나 여자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군대를 다녀온 남자다. 이거 이해 못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다. 진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T세포라는 게 있고 B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 T세포인데 요건 뭐 하는 놈이냐?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오거나 암세포가 있을 때 이거를 공격하는 면역세포입니다. T세포를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 이 위병소를 지키는 초병. 이게 T세포다. 다음으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이뮨 디지즈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T세포가 과도한 활성을 갖고 있어요. 원래대로면 적군만 공격해야 되는데 이 정상세포, 아군까지 공격을 한다. 이 초병이라는 애가 지금 의욕이 과합니다. 상점을 받아서 빨리 휴가를 나가고 싶어서 부대로 복귀하는 중대장, 소대장 뭐 이런 사람들을 얘가 사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다. 초병이 이렇게 아군을 사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대책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 면역 관문이라는 게 있다. 이뮨 체크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의욕이 넘치는 초병이 아무따 그냥 막 부대장, 대대장한테 총을 겨누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병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위병소를 통과할 때 어떤 룰 같은 거를 정한 겁니다. 그거를 면역 관문이라고 한다. T세포의 활성을 잠시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시스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의욕이 넘치는 초병이 소대장한테 총을 겨누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든 게 면역 관문이다. 다음으로 면역 관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뮨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T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하는 전체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면역 관문을 만들었죠. 거기에 대대장님이 차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초병이 만든 룰에 따라서 막 쏴 제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대대장인지 간첩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서 대대장님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대대장님한테 사격을 하지 않는 거, 이거를 면역 관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영희가 갑자기 소금물을 타는 PD-1, PD-L1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통 포기를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PD-1은 뭐냐? 암구어 있죠. 우리가 아군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암구어. 군대를 안 갔다 오거나 여성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암호예요, 암호. 문어가 있고 답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정해놓는 겁니다. 오늘의 암구어는 너구리 오뎅이다 라고 하면 내가 너구리 하면 이쪽에서 오뎅 하면은 아군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적군은 너구리에 대한 답어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못 대면 그냥 사격을 한다. 근데 이 PD-1은 뭐냐? T세포, 면역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입니다. 문어다. 우리 쪽에서 묻는다라는 겁니다. 너 뭐야? 정상세포나 암세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T세포가 갖고 있는 수용체가 PD-1입니다. 비유하자면 암고에서 문어가 되겠다. 정상세포 그리고 암세포에 존재하는 리간드. 리간드가 뭐죠? 수용체에 결합하는 스위치를 켜는 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통틀어서 리간드라고 한다. 이 리간드가 PD-L1입니다. 그래서 PD-1 수용체의 결합을 딱 하는 거예요. 암고 문어가 너구리였는데 답어로 오뎅 정확하게 대답을 한다. 아, 부대 사람이구나. 통과.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PD-1, PD-L1 쫄 필요 없습니다. PD-1은 면역세포에 있는 수용체다. PD-L1은 그 수용체에 결합하는 리간드다. 그래서 암구어 문어와 답어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무지하게 똑똑하다고 그랬죠. 이 암세포가 면역계를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암세포가 이 T세포의 PD-1에 결합하는 PD-L1을 노출해버려요. 그래서 T세포가 갖고 있는 PD-1에 딱 결합을 해버린다. 그럼 뭐죠? 아군이라는 게 인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T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적군이 암구어 답어를 해킹한 거예요. 너구리 했을 때 오뎅이라고 하면 공격을 안 받으니까 오뎅을 바깥쪽에 써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암세포는 부대로 유유히 진입을 하게 되는 거다.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요게 이해가 가시면 면역 관문 억제제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줄여서 ICI를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하는 약이냐? 요거를 없애는 거예요. 암세포가 아군인 척 가장해서 유유히 부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약입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아군이든 적군이든 총을 든 병사는 다 죽여버리는 약이 있고요. 이게 화학항암제로 볼 수 있겠고 딱 그 적군만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표적 치료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 관문 억제제 ICI는 어떻게 죽이냐? 우리 몸이 이미 갖고 있는 이 면역 관문과 면역 관용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군이 아군으로 위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초병으로 하여금 적군을 죽이게끔 하는 약이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위병소 시스템을 개선해서 초병이 적군을 사살하도록 한다. 별다른 활약을 못하던 몸의 면역체계, 주로 T세포, 이거를 깨워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치료제가 바로 이 ICI,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이 약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모아 나왔습니다. 모아. 메커니즘 오브 액션, 작용 기전, 이런 거 쫄 필요 없다. 어떻게 이 약은 우리 몸에서 T세포를 깨워서 암세포와 싸우게 만들까?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암고의 문어인 PD-1 수용체와 암고의 다버인 PD-L1 리간드가 딱 만났을 때 유유히 암세포는 부대를 통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두 개를 일치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이게 맞아야 들어가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초병이 적군으로 간주해서 얘를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T세포의 PD-1 수용체에 먼저 결합해 버립니다. 그냥 아예 암고 문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뎅이라고 암만 대답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너구리라고 물어서 오뎅이 나와야 들어가는데 얘가 아예 묻질 않아.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얘는 적군으로 간주하고 사격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버를 막는 겁니다. 너구리라고 했는데 얘가 대답을 못해. 그럼 뭡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야, 너 나쁜 놈이구나 하고 사격을 하는 거죠. 암세포에 PD-1 리간드에 가서 약물이 결합을 해버립니다. 너구리라고 묻긴 묻는데 얘가 답을 안 하는 거죠. 이 약은 뭐가 있냐? 티센트릭 그리고 임핀지 같은 약이 PD-L1에 먼저 결합을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심플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군대를 갔다 온 남자가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분은 바이오에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여러분 탓을 하셔야 돼. 친절하게 제가 그림도 갖고 왔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의 작용 기전입니다. 여기 초병들이 있죠.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초병을 T세포라고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방문자를 정상세포, 아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아군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뭐 얼굴을 보고도 알 수 있고 하지만 문어와 다버라는 게 있다. 그래서 T세포가 너구리라고 외치니까 오뎅 대답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아군이구나. 그러면 이 차는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만 되면 정상적인데 문제는 이 암세포라는 놈이 밖에서 들어온 간첩이 이 다버를 해킹을 한 거예요. 너구리라고 말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오뎅이라고 답을 한 겁니다. 초병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간첩인지 뭔지 알 게 뭡니까? 문어의 다버를 정확히 대답을 했는데 경례! 하고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 이거를 막기 위한 게 바로 면역 관문 억제제다. 면역 관문 억제제를 투여를 해서 T세포가 문어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암세포가 다버를 답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암세포를 초병이 제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ICI, 면역 관문 억제제의 역할입니다. 기존에 있던 T세포로 하여금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면역 관문 억제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주요 약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D-1 타깃. PD-1 뭐라고 그랬습니까? T세포나 면역세포가 갖고 있는 단백질 수용체라고 했습니다. 암구어 문어가 PD-1이다. 이 PD-1을 타깃하는 약물은 펜브롤리주맙. 이게 키트루다의 성분명입니다. 뒤에 맙 붙었네요. 뭡니까? 항체다. 마운자로가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차지했던 약물이 바로 이 키트루다였습니다. 그리고 옵디보라는 약물이 있다. 마찬가지로 항체의약품인 니볼루맙이라는 약물입니다. 이거는 PD-1 타깃으로 최초로 승인을 받은 약물이에요. 암고 문어를 막는 기전으로 최초의 승인을 받은 약물이 바로 이 옵디보라는 약물이다. PD-1을 봤으니까 뭘 봐야겠습니까? PD-L1, 암구어 다버를 봐야 된다. 티센트릭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아테졸리주맙, 마찬가지로 뒤에 맙이 붙었습니다. 항체의약품. 간암이나 폐암 등에서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는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임핀지, 마찬가지로 맙이 붙은 항체의약품. 폐암이나 담도암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 바로 이 임핀지다. 티센트릭과 임핀지는 암구어 다버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관문 억제제 중에 최초로 승인받은 약물이 있는데 그게 이 여보이라는 약물입니다. 이필리무맙이라는 약물인데 이거는 타깃이 CTLA4라는 걸 타깃을 해요. CTLA4는 T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소대장, 중대장 이런 사람들 쏘지 않도록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타깃이다. 그리고 제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싹 가려놨는데 이 면역 관문 억제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타깃이었어요. 이 타깃에 작용하는 약물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탐방 갈 예정인 그 회사의 약물입니다. 말했다시피 지금까지 본 데이터는 굉장히 좋은데 진짜 그렇게 좋은 회사가 맞는지 제가 월요일 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는 말했던 ICI의 두 가지 작용 기전, PD1을 타깃하는 것과 PD-L1을 타깃하는 것을 비교해 놓은 건데 이 PD-L1을 타깃하면 암구, 문어를 그냥 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들어온 사람이 아군이든 적군이든 상관하지 않고 무차별 난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D1을 타깃으로 하면 효과는 대단히 높지만 부작용 위험도 조금 커지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군대로 치면 전면전이라고 보면 된다. 반면에 이 PD-L1 타깃은 어떻죠? 암구, 문어는 정상적으로 나가는데 답어가 못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답을 하는 애는 지나갈 수 있지만 답을 못하는 애는 사격할 수 있다. 요거는 전면전이 아니라 약간 특수작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 PD1 타깃과 PD-L1 타깃을 갖고 있는 약물은 이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대장암의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의 표준 치료제가 있고요. 2차 치료제가 있고요. 3차 치료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표준 치료제가 1차 치료제라고 했습니다. SOC가 뭐라고 그랬죠? 스탠다드 오브 케어. 대장암에 걸렸을 때 최초로 투여받게 되는 약물. 그게 안 들었을 때 투여받는 게 2차 치료제. 그것도 안 들었을 때 투여받는 게 3차 치료제다. 그럼 대장암의 치료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두 개로 분류를 해놨어요. MSI 하이, 이 뭡니까? 면역세포가 발견하기 좋은 형태를 가진, 그래서 염증 반응이 막 나타나는 핫 튜머 상태를 MSI 하이 대장암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DMMR이라고 한다. 면역세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대장암이기 때문에 뭘 쓰겠습니까? 키트루다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이 약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MSI 하이 대장암으로 판별이 되면 키트루다 단독 제제를 처음에 투여하는 게 현재의 표준 치료입니다. ORR, CR에 PR을 더한 거죠. 암이 완전히 관해되거나 30% 이상 줄어든 그 비율이 43.8%, MPFS, 그래서 100명의 환자 중에 50번째 환자가 이 암이 20% 이상 자라서 다음으로 넘어가기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게 16.5개월. 그리고 MOS, 100명의 환자 중에 50번째 환자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의 길이가 44.5개월입니다. 이해 가실까요? 이 한 줄을 보고 무슨 의미인지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IR 장표도 읽을 수 있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읽을 수 있고 굉장히 수준 높은 오카방에서 대화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아무 말도 못한다. 다음으로 MSS 상태입니다. 콜드 튜머, 면역세포들이 이 암세포를 잘 분간을 못해요. 같은 말로 PMMR. 이때는 ICI가 잘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분열하는 모든 세포를 죽이는 화학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폴폭스, 폴필이라고 했는데 합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폴폭스는 뭐냐? 폴리닉 엑시드라는 거, 그리고 플루오로 우라실, 또 옥살리 플라틴. 어렵다. 아무튼 이 세 가지 약물을 섞어서 쓰는 거를 폴폭스라고 그럽니다. 폴피린은 다 똑같은데 뒤에 붙는 약이 옥살리플라틴이 아니라 이리노테칸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3중 화학요법을 폴폭스 혹은 폴피린을 사용한다. ORR은 35%, MPFS는 10에서 12개월, 그리고 MOS는 20에서 25개월. 비교해 보시면 어떻죠? MSI 하이 대장암보다 MSS 대장암이 조금 더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수치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약도 잘 안 듣고요. 암도 빨리 자라고요. 당연히 전체 생존 기간도 짧다. 이렇게 치료를 해봤는데 환자의 암이 20% 이상 자라면 다음 2차 치료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MSI 하이 대장암은 옵디보라는 ICI 그리고 여보이라는 ICI를 섞거나 혹은 단독으로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ORR은 31%, 1차보다 줄었죠.
그리고 MPFS도 13.8개월, 표준 치료제의 16.5개월보다 줄었습니다.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1차 치료에서 2차, 3차 내려올수록 이 ORR이라든가 MPFS가 떨어져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앞에서 제일 좋은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요거를 앞에만큼 연장시키기는 쉽지 않다. MSS 대장암의 경우에는 폴피리 같은 합제에 베바시주마비라는 약을 사용합니다. 아바스틴이라는 약이고요. 이거는 뭐 하는 약이냐? 제가 고형암의 타깃 4대장 설명하면서 나왔던 게 배지F인데 혈관을 막 만들어서 주변으로부터 산소나 영양분을 막 끌어당기게 됩니다. 근데 이 베바시주마비라는 약은 요거에 딱 결합을 해서 혈관이나 영양 공급을 차단해서 암을 굶겨 죽이는 약이 바로 이 아바스틴이라는 약이다. 요거를 섞어 썼더니 뭐 ORR 20% 줄었죠. MPFS 7개월 줄었죠. MOS 11에서 14개월 역시 줄었습니다. 3차로 가면 더 줄겠죠? 3차를 보면 MSI 하이 대장암에서는 스티바가라는 약, 배지F 1, 2, 3 등과 결합하는 다중 억제제래요. 이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마찬가지로 암세포를 굶겨 죽여서 죽이는 약이 이 스티바가고요. 여기에 타스102, 론서프라는 약인데 이거는 암세포의 DNA 합성을 저해하는 약이에요. ORR 2%, MPFS 2개월, MOS 6개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2차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SS 대장암의 3차 치료제는 아바스틴이라는 약, 그리고 론서프 이렇게 되면 ORR 6%, MPFS 5.6개월, MOS 7에서 11개월 이렇게 나온다. 이게 현재 대장암 치료제에서 FDA 승인을 받은 그런 약물들입니다. 요거를 썼다가 안 들으면 요로 가고 요것도 안 들으면 요로 간다. 근데 보시다시피 2차, 3차로 내려오면 굉장히 ORR이나 뭐 MPFS나 MOS가 굉장히 낮죠. 약에 반응도 잘 못하고 얼마 살지도 못하세요. 요렇게 돌아가시고 있다. 제가 월요일날 탐방 가는 회사는 이 시장에 도전을 합니다. 대장암의 3차 치료제, 그 중에서도 MSS 대장암에서 아바스틴이나 론서프를 대체하겠다.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게 만들겠다. 그 회사의 데이터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좀 좋은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 찾아간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좋은 회사라고 하면 투자를 해서 돈도 조금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다. 데이터가 구라가 아니기를, 멀쩡한 회사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35번째 에피소드, 바이오는 쉬우진 대장암과 땡땡땡땡땡 편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조금 지루하고 재미도 없으셨을 텐데 어떻게 매번 저라고 재밌는 것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요걸 알아두면 뭐 키트로다니 뭐니 나왔을 때 이해가 팍팍 될 테니까 이 기회에 한번 알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 땡땡땡 회사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투자할 만한 좋은 회사였으면 좋겠네요. 끝!